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전국에 계신 경할못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중요한 경제 현안들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읽어드릴 경제 주제는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에 환율 전쟁이 굉장히 뜨겁고 그것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환율 전쟁의 근간에는 이 미 환율 보고서가 있습니다. 도대체 미 환율 보고서는 뭐고 그것을 통해서 환율 전쟁이 왜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고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목은 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율 보고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보시기 어렵죠. 제가 직접 그 캡처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번역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도 이것과 관련된 설명이 자세히 들어가 있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참조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 환율 보고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환율 보고서는 일단 매년 4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 발간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2016년부터. 다시 말하면 2016년 4월, 10월, 2017년 4월, 10월, 그리고 2018년 4월에 환율 보고서가 지금까지 발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 환율 보고서의 내용은 핵심이 바로 요건데요.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입장에서 주요 교역 대상국들로 하여금 얘네들은 우리한테 흑자를 계속 보내. 우리는 계속 얘네들한테 적자를 보내. 얘네들은 뭔가 조작이 있는 것 같아. 특히 환율 조작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조작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환율 조작국들한테는 좀 강압적으로 위협을 줍니다. 야, 너 계속 환율 조작하면 우리 관세 이만큼 매겨버릴 거야. 그러니까 환율 조작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환율 조작은 왜 하느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환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화가 강세일 때는 수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냥 미국에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달러 가치가 싸요. 그러면 여행 가기 좋죠. 여행 가기 좋잖아요. 여행을 간다는 얘기는 여행 서비스를 수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느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가 높으면 미국 여행객들이 한국 오기가 좋죠. 마찬가지로 여행 서비스를 우리가 수출하기가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판다 하더라도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높을 때 생산성이 높고 가격 경쟁력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우리 수출 기업 입장에서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해서 너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 많이 하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두 차례씩 진단을 합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냐? 첫 번째, 무역수지입니다. 두 번째, 경상수지. 세 번째는 개입 규모예요. 이 두 단어를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잠깐 잡아 드릴게요. 먼저 경상수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표현. 그럼 경상수지. 근데 무역수지와 같느냐? 무역수지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같느냐? 뭔가를 더해야만 같아.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경상계정이에요. 그럼 무역수지는 뭐냐? 자, 우리가 과일 가게를 한다고 보세요. 과일 가게 아저씨예요. 제가 과일 장사를 하는 아저씨예요. 그럼 과일 가게의 과일 장사 아저씨는 과일을 팔아서도 뭔가 남겠죠.
과일을 팔아서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 가게 아저씨는 과일만 파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혹은 제가 어디서 도박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도 있어요. 혹은 제가 생활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돈을 기부해 준 경우도 있어요. 혹은 정부로부터 특히 노령자라든가 기초생활자라든가 정부로부터 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전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 플러스라든가 럭시와 같은 그 우버, 한국판 우버죠. 그런 것을 통해서 차량 공유, 그러니까 출퇴근 공유를 통해서 용돈을 벌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일 가게 하는 아저씨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누릴 수 있어요. 역시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을 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과 수입을 뺀 거예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수출액, 그리고 자동차를 수입한 수입액, 이것을 차감한 것이 무역수지다라고 그런다면 그 밖에 들어가는 알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여행수지. 예를 들면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소비 지출해요.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요. 유학생.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요. 미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해요. 그럼 차익이 발생하죠. 그 차익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받아요. 역시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일단 환율보고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율보고서 보시면 일단 무역수지가 20억 달러, 이게 기준입니다. 20억 달러 이상이면 얘는 좀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 견제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억 달러가 넘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 엄청나게 넘죠. 일본, 독일, 인도 이런 나라들이 넘습니다. 이탈리아까지. 이런 나라들이 무역수지가 대미 무역수지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것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게 훨씬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아이들이 대상이에요. 일단. 근데 스위스는 20억이 안 넘죠. 그래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경상수지의 개념을 볼게요. 경상수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체 GDP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예요. 그러니까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전체 GDP에서 많이 차지하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3%가 기준인데 일본이나 독일, 한국, 스위스 이런 나라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그 나라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만 무역수지가 흑자인데 경상수지가 GDP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한번 보세요.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밖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플러스더라도 이게 마이너스면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경상수지는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마이너스겠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가 넘는 나라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입 규모예요. 외환시장 개입 규모예요.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쉽게 말해서 달러를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달러를 사고 팔고 하는데 순매수가 너무 과도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역시 그 원화의 달러 대비 가격이죠. 원화의 달러 대비 가격.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에 대한 공급이 더 많아요. 그럼 달러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러를 많이 사들이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순매수했다. 순매수 규모가 GDP에서 2%가 넘어갔다. 그러면 나쁜 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애들? 인도와 스위스가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할 때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환율 조작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두 충족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환율 조작국에 들어간 대상국은 아직까지는 없다. 대신 환율 조작 후보국이 있어요. 영어로는 모니터링 리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속 주지해야 되는, 모니터링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런 나라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부터 어디까지? 스위스까지. 몇 개예요? 6개 나라가 환율 조작 후보국 혹은 감시 대상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아이들이 환율 조작 후보국은 뭐냐면 대부분 2개 정도, 이 3가지 기준 중에 2가지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조작 후보국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중국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얘는 하나밖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국인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냐? 무역 수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야, 환율 조정하지 마 하는 압력을 가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근저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 보고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 환율 보고서 때문에 자, 제 기준금리 인상 강연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가치가 높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그때 설명드렸듯이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절상된다라는 표현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1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1,000원만 주고도 1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의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강해진 거죠. 1,100원을 주고 1달러 교환하는 거랑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교환하는 거랑 역시 우리나라 원화의 이 가치가, 파워가 더 세진 거죠. 그러니까 절상이라는 거예요. 절상.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원엔 환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비 원화의 가치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일본은 우리의 수출 경쟁국이에요. 수출 경쟁국과 대비해서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여행 가기는 좋지만, 여행 간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여행 서비스를 수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계속 늘고 수출이 주춤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 환율 절상 압력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계속 상승시킨다. 상승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엔 환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서 역시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미국 수출하기도 어렵지만 일본과 같이 경쟁하면서 미국에 수출하는데 일본과 경쟁이 여리해질 수 있다는 측면, 가격 경쟁력이나 채산성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여리해진다는 측면에서 이 환율의 동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환율 보고서 왜 나오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환율이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기까지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